6. 시간의 비밀과 낭독. 미하일엔데의 소설 모모에는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회색 신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회색 신사는 일만 하느라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미용사 푸지 씨를 찾아간다. 그는 자신을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온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푸지 씨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그 시간을 절약하면 푸지 씨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충분해진다는 것이다. 회색 신사는 푸지 씨가 가진 모든 시간을 초로 환산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낭비해온 시간들을 빼서 그가 인생을 누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푸지 씨가 낭비해온 시간에는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애완동물인 앵무새를 돌보는 시간, 심지어 좋아하는 다리아 양과 보내는 시간마저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시간은 0초였다. 회색 신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을 저축하라고 권유한다. 앞으로 20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축하면 푸지 씨가 62살이 되는 해에 1억 512만 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재산이 모이는데 다 거기에는 복리이자까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푸지 씨는 시간을 아끼기 시작한다. 그는 손님과 나누는 잡담을 줄이고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필요 없는 앵무새는 버린다. 물론 다리아 양에게는 바쁜 일이 있어 찾아가지 못한다고 편지를 보낸다. 그는 무엇보다 15분간의 저녁 명상, 노래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인 회색 신사는 사실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 도둑이었다. 회색 신사는 담배를 피워야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담배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뺏어간 시간들을 회색 신사는 담배처럼 피워댔다.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을 빼앗기기 시작한 푸지 씨는 모든 일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갔지만 도저히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삶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했던 그는 오히려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어갔다.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 썼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 남지 않았고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려고 했지만 시간은 더욱 빠르게 그를 지나쳐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많아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절약하라. 와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이 도시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모습도 변해가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진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게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으며 단조로운 거리들은 거리는 늘어 도시는 삭막한 황무지가 되어간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미하일엔데, 모모. 사람들이 시간 도둑인 회색 신사들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아끼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도시의 모습마저 변해간다.
시간 도둑과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 속의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고층 빌딩들, 개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효율적인 아파트들, 수많은 환자를 상대하느라 정작 환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의사들, 사랑하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현실까지. 그 중에서도 시간을 아끼려고 혼자서 김밥을 먹으며 끼니를 때웠던 나의 대화 생활이 가장 닮아 보였다. 당시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푸지 씨처럼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쓸수록 시간은 점점 부족했다.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줄어들었고 얼굴에서 웃음기는 점점 사라졌다.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나에게 모모의 저자 미하일 엔데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 삶은 시간으로 채워진다. 그렇지만 시간은 회색 신사들이 초로서 분류하는 방식의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삶이 된다.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참았던 대학생 시절. 그 삶에는 진짜 나가 없었을 수도 있다. 매 순간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가슴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어렸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을 채우는지 고민할 수 있었고, 이런 진짜 나가 있다는 사실이 좋다. 낭독할 때 피어나는 시간의 꽃. 모모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모모는 시간 도둑들이 훔쳐간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호라 박사를 만나러 간다. 그곳에서 모모는 시간의 꽃을 발견한다. 매 순간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시간을 보고 모모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실을 알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모모는 느리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을 만난다. 그 길에는 빠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늦어지고 천천히 걸을수록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모를 잡으려는 회색 신사들은 바쁘게 뒤를 쫓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들은 결코 천천히 나아가는 모모를 잡을 수 없다.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다. 그런데 책을 빨리 읽어내려 간다고 과연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자문해 보았다. 책을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책들을 많이 보였고, 읽을수록 읽어야 할 책들은 더 많이 보였고, 마음은 조급했다. 어떤 책은 빨리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종종 떠오를 때가 있지만 대개 빠르게 책을 읽는 동안에는 책 내용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 반면에 낭독은 천천히 읽을수록 머릿속은 다양한 생각이 넘쳐 흐른다. 남의 글을 읽어내리기 바빴던 속독과는 다르게 낭독은 남의 글을 읽는 동안에 자꾸 자신의 머릿속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타인의 글과 나의 생각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그 경험에 모두 오는 것이다. 나는 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책 한 권은 단순히 몇백 페이지의 글이 아니라 실은 그 책을 쓴 작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글 안에 작가의 일생과 경험이 녹아 있다. 이것을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서는 혹은 가슴속에서는 다양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독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작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뒤섞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에는 없던 생각이 창조되기도 하고 전에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독서에 있었다고 말했다. 매일 저녁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고 고백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낭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을 통해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카프카는 독서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책 한 권을 읽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왜 우리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삶을 더 충분히 누리기 위해 시간을 아끼다가 삶을 잃어버렸던 모모의 푸지시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어쩌면 더 많은 책을 읽어내는 것보다도 더 빨리 책을 읽어내리는 것보다도 한 글자씩 천천히 읽는 낭독이 당신에게 더 창조적인 삶을 선물할 수도 있다. 모모의 이야기처럼 어떤 순간은 늦게 가는 것이 빠를 때가 있다. 당장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동동거리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큰 격차를 낳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낭독은 그런 생각을 찾는 독서법이다. 낭독을 하면서 당신의 경험들이 저자의 경험과 마주치는 순간을 목격해보자.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눈으로 본 모모처럼 당신도 매 순간 꽃처럼 피어나는 당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낭독 독서법 2. 낭독은 강하다. 1. 듣기. 첫 번째, 듣기. 사랑을 향한 열린 문.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미하일 앤데의 소설 모모. 주인공 모모는 오래된 원형극장터에 살고 있는 한 소녀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곳에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고아 소녀 모모를 좋아한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이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모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일까? 모모는 해결사가 아니다. 그럼 모모는 대단한 내공을 가진 심리치료사일까? 아니면 모모가 현명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일까? 모모에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모두 아니다. 모모가 특별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모모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가 있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만큼 진심을 담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해낼 수도 있도록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의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미하엘인데 모모. 처음 모모를 읽었을 때는 모모의 이런 능력이 신기하지 않았다. 잘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니 모모의 잘 들어주는 능력이 참 부러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고 떠나는 것이 정말 무림의 고수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사실 모모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는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만약 주변에 모모처럼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한 관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항상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며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모가 가진 능력, 그런데 모모가 가진 듣기 능력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부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태아 때부터 신체의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 귀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여 주변의 소리를 인지하며 자라났다. 소아개는 부인이 자식을 임신하면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밤이면 소경악사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올바른 일을 말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다. 임신한 부인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심지어 자는 것마저 조심해야 했다.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태교를 해왔던 것을 보면 선조들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음을 알 수 있다.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뿐 아니라 심장의 박동소리, 위와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숨쉬는 소리를 듣는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 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여인의 소리, 운전 중 엔진이 나는 소리, 그리고 TV에서 나는 소리도 듣는다. 때문에 온갖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태아는 갖가지 소리가 섞인 계곡의 폭포 소리를 듣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실제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
어머니의 숨소리부터 심장박동 소리,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뿐만 아니라 TV 소리까지. 거의 어머니가 듣는 소리는 다 듣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모처럼 듣지 못하고 있을까? 모모처럼 제대로 된 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김중미 작가의 소설 모두 까먼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벼도 말이지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거든. 이렇게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또 한낮에도 논에 내려와서 주인의 발소리를 들려주면 벼가 아,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쑥쑥 자라는 거야. 뭐든 살아있는 건 말이지. 사랑이 가장 중요해. 나는 벼를 기르면서나 포도를 키우면서도 늘 그걸 먼저 생각해. 그리고 우리 유정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김중미, 모두 까먼. 낭독으로 자신의 귀에게 사랑을 들려주자. 귀를 가진 사람,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모두 듣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한낱 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벼는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쑥쑥 자란다. 벼에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는 곧 주인의 관심이자 사랑인 것이다. 듣기는 곧 사랑이며 관심이다. 모모의 듣기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다. 만약 우리가 듣기를 잘못하고 있다면 대상에 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게 되지 않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열심히 듣게 되지 않던가. 호모큐러스의 저자 고미숙 작가는 귀는 잠들었을 때도 기절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다치지 않는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문이자 통로라고 표현한다. 고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귀는 세상과 연결하는 물이며 사랑과 관심이 드나드는 통로이다. 여행 중에 6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묵게 되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나갈 채비를 하다가 함께 간 지인이 누군가에게 갑자기 욕설을 들었다. 조용한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자신에게 누군가 욕을 한 것인가 생각했으나 그건 잠든 다른 손님의 잠꼬대였다. 난데없이 욕을 듣고 당황해하던 지인에게 이 상황을 전해들은 나는 잠꼬대를 한 손님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손님은 왜 자다가 욕을 했을까? 꿈속이 욕을 내뱉어야 할 만큼 험악한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습관처럼 하는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일까? 우리 무의식에는 무슨 말들이 가득 차 있을까? 좋은 말이 많을까? 나쁜 말이 더 많을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산다. 알람 소리에 잠을 깬 순간부터 다시 침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과연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불평과 짜증, 욕설과 온갖 소음을 들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웃음소리와 칭찬, 좋은 생각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의 저자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물이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말을 들려준 물, 나쁜 말을 들려준 물을 비교해서 물의 결정을 보여준다. 좋은 말을 들은 물은 결정이 예쁘고 건강한 물이 되는데 반해 나쁜 말을 들은 물의 결정은 일그러지고 썩어간다. 물 또한 좋은 말과 나쁜 말에 섬세한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람의 몸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의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은 당신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을 권리가 있다. 좋은 말이나 좋은 생각으로 채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당신이 직접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있다. 설령 좋지 않은 환경에 있더라도 좋은 자신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낭독 독서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에게 좋은 말들을 들려주자. 나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매일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자신을 채웠는가? 아니면 힘내자, 사랑한다 등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로 채웠는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전자와 후자의 하루는 참 다를 것 같지 않은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는 글을,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는 글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는 글을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읽어주어 보라. 낭독으로 시작하는 아침도 낭독으로 마무리하는 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의 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에 울긋불긋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했던 탓인지 과도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탓인지 피부는 점점 나빠졌다. 다들 꽃이라 부르는 대학 시절, 점점 예뻐지는 친구들 속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외모를 마주하고 있었다. 거울을 통해 못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지금 공부에 신경 써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매일 더 나빠지고 있는 것만 같다는 착각이 들면서 희망이 생기지 않았다. 피부뿐만 아니라 얼굴빛까지 흐려지자 만나는 사람들 모두 걱정해 주었지만 사람들의 배려가 나의 상처를 더 찌르는 것만 같았다. 당시 나에게 여드름 문제는 단순히 피부 질환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건 아무리 주위에서 호르몬의 문제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안심시키려 하더라도 매일 자신에게 채찍을 드는 자존감의 문제였다. 혹시 내가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피부가 지저분해서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 여기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과 고민으로 스스로에게 비난의 칼을 들이대고 상처받았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두 나의 여드름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었다. 피부의 상태보다 마음의 상태가 심각해져 대인기피증이 생기려 할 때 거울 속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했다. 매일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 안에 갇혀 있으니 사소한 문제도 크게 느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 다른 이들의 고민에 비해 여드름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여드름 따위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여드름은 사그라질 것이고 피부는 다시 좋아지리라고 믿었다. 다만 피부가 다시 좋아지는 시간까지 어떻게 견딜까 고민하다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예뻐진다고 주문을 걸어보기로 했다. 대인기피증처럼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까지 불편하게 느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더 예뻐진다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긍정적인 마음과 말의 승리였다. 종종 외모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미소보다는
마음이 예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한 말 또는 자신에게 말을 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지한다. 그리고 다시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 앤서니 라빈스, 거인이 보낸 편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좋은 말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다. 한마디이지만 사람의 기분을 들어올려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다. 반대로 정말 단 한마디 말이지만 마치 바닥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도 있다. 네 주제에 넌 안 돼. 내가 널 오랫동안 아는데 넌 해내지 못해. 등등 가까운 사람들의 한마디가 더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한다. 낯선 사람의 용 한마디는 쉽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지인들의 사소한 한마디는 가끔 가슴 안에 오랫동안 박혀있는 가시가 된다. 그런 가시는 오래도록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작아지게 만든다. 그렇지만 더 나쁜 건 자기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가장 자신과 가깝고 뗄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 못났어. 왜 항상 실수만 하는 거야. 정말 넌 안 되겠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만드는 것이다. 앤소니 라빈스의 말처럼 말은 시시각각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성장을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초등학생들의 수업 중에 양파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여서 하는 실험이 있다. 과제는 좋은 말을 붙여준 양파를 볼 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을 붙여놓은 양파를 볼 때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실험의 결과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 쑥쑥 자라지만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썩어버린다. 양파 하나도 좋은 말을 듣고 자라나야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자기 자신, 그토록 소중한 존재에게 어떻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낭독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입 밖으로 소리내어 자신의 귀로 다시 들려주는 말은 더 당신의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긍정적인 말들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이다. 그 거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복적으로 내면의 거인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스스로에 대한 좋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에 대한 확신은 나를 더욱 나다운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그리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 자기계발의 대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한 내한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 스스로 더 좋아하면 스스로에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지속력을 가지며 또 자신을 더 좋아하는 만큼 남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남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건강과 가족 관계 또한 좋아진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일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목표와 성공부터 자녀 교육까지
자긍심과 관련이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다 여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시도할 수 있다. 그 파급력은 타인과의 관계, 일, 그리고 성공, 건강, 가족, 자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좋은 말로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로해보자. 해와 바람의 내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길을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바람이 해에게 내기를 건다. 그리고 세찬 바람을 불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한다. 그렇지만 바람이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 꼭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 반면에 해가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했을 때 더위를 느낀 나그네는 외투와 겉옷마저 벗어버린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찬 바람과 같은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질책하고 힐난하는 말이 아니라 다정하게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보자. 낭독은 당신의 가슴 속에 묻힌 말을 꺼내는 방법이다. 20년 넘게 왕족과 유명 배우, 기업 CEO, 스포츠 선수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영국 최고의 심리치료사인 마리사 피어는 저작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른바 잘못된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잘하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신감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든다. 마리사 피어는 자신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끄는 잘못된 자신과 내면의 비판 목소리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과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다. 마리사 피어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이 과제는 아주 중요하며 오랫동안 내면에 쌓여있던 감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처를 준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상처를 받던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 마리사 피어는 이렇게 하면 내면의 분노가 수그러들고 마음이 더 평온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역할극의 심리 효과는 모르지만 해본 적 있을 수도 있다.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하게 행동했던 상사를 떠올리며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상상으로 떠올리더라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직접 입 밖으로 소리낸 말은 마음속에서 한 말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터놓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어떤 말보다 스스로가 하는 말을 먼저 받아들인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좀 더 당신을 사랑하는 말을 해보자. 그리고 좋은 생각과 좋은 글을 당신에게 들려주자.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